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가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정성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다문화 가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정과 학교가 어떻게 힘을 모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최근 6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의 변화입니다. 2018년에는 8.2%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는데 보시다시피 2024년에는 1.9%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이 크게 준 것 같죠. 여전히 그렇지만 100명 중 2명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세부터 14세 중학생 집단에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42.8%가 학교에 알렸고 49.5%는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36.8%의 학생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참고 넘어간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살펴보아요. 아이들은 직접 말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평소보다 기운이 없을 때, 두 번째,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때, 세 번째,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 네 번째,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할 때, 그리고 다섯 번째,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요금 등이 많아질 때, 여섯 번째, 휴대폰을 불안하게 자주 확인하는 경우,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반드시 학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학교와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학부모님들 혹시 우리 자녀가 필통이나 지우개를 친구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엄마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괴롭혀서 가져간 게 아니고 친구가 우리 아이를 좋아해서 관심받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 학교폭력일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절도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31일 법률 개정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범위가 확대됐어요.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도 명확히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가 학원이나 골목길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장소가 교실 안이든 운동장이든 학원이나 길거리든 온라인상이든 상관없어요.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모두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학부모님이 말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장난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예를 들어 아이 머리가 곱슬거린다는 이유로 브로콜리라고 불렸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별명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분명히 싫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방이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이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됩니다. 학교폭력의 핵심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신체, 정신상 피해입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에게 이런 장난으로 비롯된 학교폭력 유형이 많습니다. 외모, 언어,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장난이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자녀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그냥 장난일 거야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의 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들이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을 때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문화 학생도 가해 학생으로 신고돼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냥 그 친구를 쳐다봤어요. 근데 상대방은 우리 아이를 째려봤다고 하면서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정답은 항상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괴로움을 느끼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기분만으로 학교폭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이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주고받는 작은 놀림이나 순간적으로 장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피해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놀림을 주고 외모나 출신 배경을 집요하게 비하하는 경우 이럴 때는 명백히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일상의 갈등과 법적 의미의 학교폭력은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들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또 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는 직접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보고 웃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집단 폭행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우리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직접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항을 묵인하거나 즐기는 행위, 다른 친구의 학교폭력을 쉽게 하는 행위, 방조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 장면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또 침을 뱉거나 비웃으며 조롱하는 태도로 가해 학생을 부추기는 행위,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 장소나 시간을 알려주는 행위, 경찰 신고를 방해하는 등 사안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는 단순 구경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냥 단순히 집단 폭행 아니면 다른 친구의 학교폭력을 우연히 보았을 뿐인데 신고당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만 우연히 보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폭력을 보고도 촬영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면 방조가 된다는 점. 두 번째,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이 A라는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 명의 친구를 불렀어요. 그런데 A 학생과 친했던 B 학생이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썼어요. 싸움 장소로 이동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행동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폭력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체폭력입니다.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등 직접적인 신체를 공격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학생을 신체적으로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우리 아이가 축구나 피구 같은 체육 활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중 우연히 맞아서 다친 경우나 규칙적인 경기 도중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면 이것은 학교 안전사고이지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로 특정 학생에게만 공을 집중적으로 던지거나 일부러 위험하게 미쳤다는 부분이 주변 정황,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이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다쳤을 때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도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유형인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 놀림, 외모가정 환경,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며 온라인이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이버폭력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합성물, 즉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배포입니다. 이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 편집, 가공한 촬영물이나 이를 만들거나 배포한 행위는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현실에서도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요.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어느 학부모님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한테.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또 신고가 됐어요. 그냥 친구가 없는 SNS 또는 에스크 같은 익명 게시판에 친구를 단순히 욕하거나 험담했을 뿐인데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당연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답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수위, 정도, 반복성을 고려하면 다른 친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함이 보인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말하더라도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유형은 금품갈취입니다. 뭐냐면 아까 단순절도, 단순히 훔치는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옷이나 문구류를 빌린다고 하면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 강요는 소위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방에다가 특정 학생에게 내일 돈 좀 가져와라, 빵 좀 사와라,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학교폭력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혹시 이런 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친구에게 무심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유형은 따돌림입니다. 2명 이상 집단으로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가 친구가 싫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경우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네,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 친구랑은 놀지 마라고 말해서 다른 친구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일부러 모임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가 학교폭력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 폭력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유형입니다. 성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야한 사진 및 야한 동영상을 SNS 메시지로 전달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이 역시 심각한 범죄로 학교폭력과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성적인 장난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촬영하는 행위, 전송하는 행위 모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첫 번째,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로 전화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를 보존하셔야 돼요. 문자, 카카오톡, 사진, 영상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주시면 나중에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병원 등을 통해서 심리치료 및 의료적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넷째, 학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해 주세요. 아이가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절대 혼내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된 상황이죠. 다른 친구가 불법 촬영을 했거나 아니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로부터 이 불법 영상물을 전송받아서 시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삭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대요. 이것도 성폭력 범죄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합성물을 만들지 않도록 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연히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안 처리가 됐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될 때도 있지만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을 때 보통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한쪽만 가해자, 다른 한쪽만 피해자로 끝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쌍방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한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 학생이나 목격 학생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만 듣고 단정하기보다는 반드시 학교와 상의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부모님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 학생을 직접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상대 학생을 훈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부모님도 꽤 계시거든요. 둘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거나 SNS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셋째, 교사나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으로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꼭 신고를 해야 하니? 정답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지지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117이나 학교에 꼭 신고해 주세요. 이때는 피해나 가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안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SNS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오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교육지원청에 꼭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피해 정도가 크거나 지속적일 때는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작한 내용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 117 신고 전화나 학교를 통해서 즉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요. 그 후 교사가 신속히 개입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 보호이거든요. 따라서 학교는 즉시 분리 조치라는 것을 취하게 돼요. 즉,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같은 공간에 생활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촉금지 의무를 부과해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예요. 사안조사 단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의 전담기구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요. 전담조사관은 2023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혹시나 학교에 다른 분이 왔다고 해서 놀라시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툴러서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확인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거든요. 앞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거든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은 학교폭력 예방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대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체 해결을 동의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4단계입니다. 이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단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등기 우편으로 심의 날짜와 장소가 미리 통보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셔서 그동안의 상황,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된 학생들의 모든 입장을 듣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네요.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이제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님은 그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지원청에 가지 않고 그냥 종결되는 방법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을 것,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가 동의했을 때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하면 가해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요. 서면사가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는 퇴학 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사후처분인 사회봉사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가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아이의 진로와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다면 보호자도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네,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제2호 조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면 보호자도 특별교육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하면과 같은 내용의 보호조치도 받습니다. 일시보호,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면 언제까지 기재가 될까요? 최대 졸업 후 4년까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는 남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학생이 잘 생활하면 졸업할 때 미리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혼자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할 때 아이들이 안전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볼게요.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도 존중받아야겠지요?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의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담임교사가 가해 학생 말만 듣고 우리 아이의 의견을 무시해서 우리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을 교체하거나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담임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으나 그 의견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교사의 지도를 존중하며 감정을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호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법에서도 보호자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부모님들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원지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 교원에게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형법상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중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성적 언동 등으로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교원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무단으로 녹음, 녹화, 배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즉,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보호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교육활동은 단순히 교실 수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체험 같은 학교 안팎의 활동과 등하교 시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학업 상담을 이어가던 중 협박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면 이는 여전히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위협적인 언행으로 이어지면 교원 지휘법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는 차분히 말씀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공식 창구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에 장난처럼 친구들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표현이나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바로 앞에서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까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에 대한 성적인 발언, 그리고 험담은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활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말했을지라도 교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려주시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 현장을 안정시키고 피해 교원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과 침해 학생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형사 범죄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실 때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우시면 모국어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등기 우편으로 심의 날짜와 장소가 미리 통보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셔서 그동안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실 수 있으세요. 즉,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의 모든 입장을 듣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해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가정인 경우에는 꼭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그 학부모님은 그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침해 학생 조치를 하기도 하지만 위 화면처럼 분쟁 조정이라는 것도 하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피해 교원과 학부모가 분쟁 조정에 모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서로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안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 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체는 학생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호부터 7호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는 전학, 마지막 7호는 퇴학입니다. 마찬가지로 퇴학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해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총 2가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만약 보호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학교폭력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폭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번째, 서울관 내 모든 학교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방문하실 때 반드시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부모님의 편의를 함께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이 알림이 등 각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녀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특히 아이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감과 지지를 먼저 표현해 주세요. 2번째,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세요. 아이의 관점도 존중하면서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번째, 피해를 본 교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조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안하다는 표현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4번째, 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분쟁 조정 의사를 알려주시면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공감,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2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교육활동 침해 의심 행위가 발생했는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3번째,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부모님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항상 진실만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만약 사안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그 이유를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작은 말,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과 보호자는 자녀 교육의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연수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